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정치 혼란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어둡게 내다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향후 물가가 다시 뛰고 부동산 경기는 둔화세가 지속할 거라고도 전망했는데요.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들이 경기 전망을 좀 암울하게 내다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제 연말이지만 길거리에는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 너무 춥기만 한데요. 이 비상계엄 사태로 지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통계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네.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CCSI는 88.4로 지난달보다 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이는 이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지수 자체로만 보더라도 2022년 11월 이후에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00보다 크면은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 평균과 비교해서 좀 낙관적이라는 것이고, 네네.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죠. 이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은 뭐 생활 형평 전망이라던가 소비 지출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등 모두 악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에 따라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월 달에는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12월에 이것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가 겹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뭐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되고 이 안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소비 심리 회복 속도가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또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얼마 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벌써부터 물가가 반등할 거란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 물가가 조금 잡히는 듯 했지만 이 정치 리스크 확대에 따른 환율 급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9%였는데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했지만 날라온 환율이 급등을 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면서 물가 전망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3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2.7%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고요. 5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2.6%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네. 또 한은이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었지만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어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12월에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내린다고 해도 금리는 오히려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네.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다봤죠? 이제 부동산 지수를 보면은 12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103이었는데 네. 이게 11월보다 또 떨어진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와 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지수는 올해 9월 119로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찍은 다음에 석 달 연속으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 확인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역성장 집값 하락 시 대출 연체율 상승 전망.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우리 네. 경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이제 가계대출 연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로 뭐 역성장 등 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면 네. 뭐 자영업이라던가 일용직, 이 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 연체 비중이 2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정 만기 30년 이상 이 장기 대출하고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 비중도 커졌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소득자의 LTV 같은 경우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소득자가 대출에 좀 더 취약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은 지금 현재 이 대출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시나리오별로 대출 상환 위험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약화, 심각 이 시나리오에서 전체 가구 비율이 2.5%에서 5.1%까지 뛰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거란 얘기인데 그렇죠. 이러다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금융권 전체로 위기가 확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은 자영업, 일용직, 그리고 고령 가구일수록 연체 비중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만큼 경제 충격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네네. 저소득층의 부채 의존도가 커지면 또 소비가 제약될 우려도 있고요. 고령층 위주로 부채 축소가 지연돼서 은퇴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네. 상환이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우리 경제 위험 요소다 이렇게 지적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뭐 경제 타격에 연체 가구가 늘더라도 뭐 은행, 비은행의 자본 비율은 여전히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연체 가구 증가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계엄 사태에 환율 뛰자 원화 환전 급증. 이 최근에 달러를 팔고 원화로 환전을 하려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 개인 고객이 주요 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네. 우리나라 5대 은행에서 고객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한 2억 1,3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일평균 환전액이 1,070만 달러로 월별로 일평균 환전액으로는 작년 8월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별로 한번 환전액을 살펴보면은 이 비상기업 직후인 지난 4일에 2,385만 달러로 하루 전보다 2배 가까이 이벤트가 생기자 급증했고요. 네. 또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서 폐기된 직후인 지난 9일에 또 환전액도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좀 희한한 점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죠. 이 회의를 기점으로 환율이 이제 더 올라서 그렇죠. 지금은 네. 1,450원 선을 돌파했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환전액이 주춤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고객들이 이달 들어서 달러화를 원화로 대규모 이제 환전한 것은 이 비상기업 사태에 따른 달러원 환율 상승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네네. 이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1,450원을 넘나들자 이 단기 고점에 근접한 것으로 보고 개인들이 이제 일제히 차익 실현 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의 환율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했던 15일 같은 경우는 환전액이 1,065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를 한번 보면은 이 외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변수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좀 달러를 가지고 네. 있었던 사람들이 달러 값이 오르니까 원화로 환전하면서 뭐 그렇죠.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지금 환율이 꽤 높은데도 반대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뭐 달러 가치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베팅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한번 그 데이터를 보면은 네. 이 5대 은행에서 고객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한 금액 같은 경우는 네. 이달 1월 1일부터 20일까지 2억 3,6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평균 환전액은 1,180만 달러로 올해 8월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달러를 원으로 바꾸는 수요만큼 달러를 매수하는 수요도 좀 여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이제 환율이 급등했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계엄 당시라던가 이런 때에는 달러를 원으로 바꾸려는 수요보다는 뭐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이제 환율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고객도 있긴 하지만 이미 상당폭 올라서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투자은행 업계 트럼프 당선 반영의 금리 인하 전망 축소 분석. 이 미국 월가에서 내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줄어들거나 뭐 네. 아니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거라고 내다보는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뉴욕 월가 투자은행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등을 반영해서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횟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주요 10
10개 IB를 조사를 했었는데 이 세 군데 바클레이즈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는 내년 연준이 금리를 50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반면 도이체방크는 내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컷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5개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연준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긴 했는데 네네.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웰스파고는 75bp 인하, TD 같은 경우는 100bp 인하를 점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5bp를 내린다고 하면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한 거고요. 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내년에 125bp, 5번 금리 인하 전망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기관별 연준의 정책 경로 전망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뭐 기관별로 전망에 좀 네. 차이가 커졌다. 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정책이라고 하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겠죠.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약이 모두 실행된다면 이는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만약 보편 관세를 포함해서 지금 공약으로 나온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100% 실행된다고 하면은 네네. 이는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5배 이상 증가를 시켜서 미국의 성장과 물가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미국 성장의 부메랑이 돼서 날아갈 수가 그렇죠. 이거군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의 내년 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2.2%로 전망되는데 이제 관세 정책이 있을 경우에 이는 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고요. 네. 한은은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관세를 좀 더 공약보다는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 타국과 외교 협상 시에 지렛대로 지금 공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네. 또 내년 경제 같은 경우는 양호한 전망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화 긴축의 누적된 영향 등으로 성장세는 다소 주춤할 수는 있지만 네. 소비와 투자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